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재관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켠 건 아니고 이제 녹음을 한 거죠. 켰는데 좀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그동안 촬영을 제가 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특히나 이렇게 제가 또 심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던지라 오늘 아침이 돼서야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제 이제 일상을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스터디한 내용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6가지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 그 내용을 수학교육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실물도 나올 수 있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 역량 6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교과 역량에서는 수학과에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수학적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그리고 태도 및 실천이라고 해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6가지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2022학년도죠. 작년도 중등교사 예비 임용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1번 문제였고요. 자,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론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 분석과 정당화를 통해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반성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봐야 될 거는 폴리아의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수학교육학에서 나오는 내용은 연역 추론, 귀납 추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볼 내용, 창의융합입니다. 창의융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요시 바라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면 이제 수학에서의 창의융합이기 때문에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정교함으로써 수학적 지식과 기능 그리고 경험을 연결시키고, 또 타 교과, 그러니까 수학 말고도 다른 교과와의 어떤 연결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에는 수학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수학적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 언어적 문장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를 말, 글, 그림, 기호라고 해서 수학적 문장으로 바꿔버리는, 물론 이제 바꿔버린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 즉 간략하게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 말, 글, 그림, 기호라고 하는 수학적 문장을 타인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분석을 활용해서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 선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정보 처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역량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내용이고요. 태도 및 실천인 경우에는 수학 및 가치인식, 자주적 수학학습 태도,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을 갖추어서 실천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과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민주시민 역량이라고 하는데, 수학교육에서도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내용이 끝났고요. 두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정리한 공통과정 수학의 내용 체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제가 살펴봤고요.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배우는
일반 선택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할 예정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이라는 내용으로 공통 과목을 제시합니다. 제가 마지막 6번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좀 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단계는 이렇습니다. 문자와식부터 해서 기하, 그리고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총 5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문자와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자와식에서는 다항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가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내용으로서 문자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하에서는 평면좌표부터 해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기하라는 파트가 정확하게는 뭐라고 할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비교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2학기 내용이라고 보고 이제 지도를 하게 될 텐데, 집합과 명제를 시작으로 해서 함수와 그래프, 확률과 통계가 제시됩니다. 집합과 명제가 들어가면서 집합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함수와 그래프에서 제시되는 함수는 또 다른 정의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원소끼리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로 독립적인 내용으로서 확률과 통계로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까지 정리했고,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문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수학을 결합한 논문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이제 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어떻게 기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수의 기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딥러닝은 참고사항으로 머신러닝의 하위 요소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베이커와 스미스의 2019년 논문을 신동조 교수님께서 보신 2021 논문을 재인용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학습과 문제 해결과 같은 인간의 내적 성격,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마음의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이제 내적 성격이라고 봤고, 이와 연관된 인지적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머신러닝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자연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등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포괄해서 엄브렐라 텀이라고 하는데, 이를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개정이 됐었던,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개정이 됐었던 내용에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고시 2020-236호에서 제시됐던 내용으로서 인공지능 수학은 어떤 것을 배우는지를 적어 놓은 건데요. 인공지능과 수학을 처음으로 도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자료의 표현, 분류와 예측, 그리고 최적화까지 2번, 3번, 4번 순으로 제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수학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행렬과 빛의 삼원색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화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인공지능 쪽으로 바라보았고, 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카네기 러닝이라고 해서 MATHIA라고 하는 메티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2020년에 개발이 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인 경우에도 다람쥐 AI 학습 브랜드가 있었고, 뉴질랜드에는 아미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대화형 수학 인공지능 개발 교사가 투입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박만구 교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까지를 논문으로 리뷰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라볼 내용, 이제 수학 1과 수학 2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체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공통수학 그 이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순번이 안 맞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등학교 1에서 배우는 내용, 바로 해석과 대수로 구분되는 수학 1입니다. 해석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그리고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가지의 함수를 해석이라고 봤고, 대수는 수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내용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를 해석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했을 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수학 2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그리고 적분에 대해서 이를 해석이라고 묶었고, 해석을 수학 2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 부분을 알아야 뒷부분에서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미분과 적분에서는 이제 크게 알아볼 내용이 다항함수에서 미적분이기 때문에 문과를 가신 분들에게 한해서 이 미분과 적분은 필수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미적분이라는 교과목에 선택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 초월함수의 미분이라든지 적분을 제시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공통 수학으로서의 언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체계 4번까지 끝났고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사실은 이제 수학교육과 뿐만이 아니라 교직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교직 과목의 이수 방법 중에서 교육봉사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연대기가 나옵니다. 연대기를 정리한 이유는 이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8, 2012, 2016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변화된 내용이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까지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교육실습인 경우에는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으로 구성되면서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2학점 이상을 이수했으면 패스가 되는 현상을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9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2009년에서의 특이한 점은 교직 소양이 등장했다는 부분입니다. 교직 소양으로는 당시 두 과목이 제시되었는데, 교직 실무와 특수교육학개론이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이었고, 교육실습으로는 4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 실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교육봉사활동이 제시가 되었고, 교육봉사활동에서는 이제 패스페일제로 해서 이제 봉사활동 이수 시간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야 패스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교직 소양에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도출되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이해라는 필수 교직 소양이 들어오게 되고 총 6학점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직이 이론에서 14학점 7과목 이상 이수했던 것을 12학점 6과목 이상 이수로 바뀌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동일했지만 18년도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봉사 활동에서 이제는 좀 더 완화를 시킨 건데요. 1학점당 3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봉사 활동이 90시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자율성을 시켰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대학에서의 자율성보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2학점 60시간을 고수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생긴다면 또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제 교육봉사 활동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육봉사에서는 활동 범위에 대해서 보조교사, 부진한 학생 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이렇게 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봉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고, 세부 기준은 대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야자 감독도 교육봉사로 해당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 특히 학교 현장 실습과 교육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조금은 이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봉사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에 대한 영역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금액은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고, 어떤 영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범위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서는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교육봉사 활동 그리고 교직 이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최근의 업데이트인데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발표된 초안입니다. 교육부에서 8월 30일부터 9월 중순까지 해서 국민 참여 소통 채널에서 현재 공론화 및 업로드 조언 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컨텐츠로 제시를 하고 싶었고, 그중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학기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이라는 제시만 있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일반 선택과목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일반 선택과목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서 이 부분은 향후 컨텐츠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1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전 수학과 동일했고, 새롭게 이동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신규로 반영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동에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 신규로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행렬은 2015 개정교육과정 당시 없어졌다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다시 생성된 단원입니다. 공통수학 2에서는 도형의 방정식부터 해서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가 제시되었고, 도형의 방정식이 1학기에서 2학기로 옮겨졌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수학에서 도형의 방정식은 있었기 때문에 이동보다는 이제 배우는 시기가 조금은 늦춰졌다라고 보시면 좀 더 여러분이 배우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내용에서 달라지는 점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1학기에 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순열과 조합,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의 수에서 내용이 이제 시기가 1학기에 배우게 되면 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내용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만 좀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연계하는 내용으로서 접근을 했고, 순열과 조합은
이제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수를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는데 이는 똑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2번이 가장 좀 중요하게 바라볼 내용이라고 봅니다. 행렬에서는 신규 반영이 있었는데 이 행렬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에 두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일반화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행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전에 제가 확실하게 배웠었던 2007 제가 7차 개정교육과정이었으니까요. 지금 약간 앞에가 좀 잘렸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7이니까 7차 개정교육과정 당시에 행렬인 경우에는 일반화를 다루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2002 개정교육과정에 있었을 때도 일반화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뭐 이 일반화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겠죠. m by n 매트릭스라고 해서 m 곱하기 n 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인데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산 또한 다루지 않고 행렬을 이렇게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역행렬까지 다루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역 성취 기준에서는 제시되지 않았고 제시됐던 거는 정사각행렬, 영행렬, 단위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까지 다루는지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6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무척이나 좀 빠르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는 계속해서 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